요즘 병원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약값은 올랐고 검사비는 부담스럽고 한번 병원 다녀오면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은 병원비가 비싸졌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되는 이유, 그 출발점에 있는 의료급여 중단과 탈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는 한번 끊기면 그 다음부터는 병원비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의료급여 받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일반 보험으로 처리됐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입원 중에, 어떤 분은 약국에서, 어떤 분은 응급실 다녀온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병원비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단위로 바뀝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왜 끊겼는지조차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평생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매년 그리고 수시로 소득과 재산과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될까 안 될까 같은 추측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의료급여가 중단되는 가장 흔한 구조를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가 중단되는 첫 번째 출발점은 대부분 생계급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 네 가지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변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즉 생계급여가 중단되거나 조정되거나 탈락하면 의료급여도 함께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계급여는 몰라도 의료급여는 계속되는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에서 벗어나면 의료급여도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아무 통보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보는 우편이나 문자로 가는데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남성 어씨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10년 넘게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였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매달 병원을 다니며 약을 타고 계셨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었고 약값도 몇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국에서 약값이 9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씨는 처음에 약사에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말이 의료급여가 중단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씨는 그날 집에 와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끊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같이 살던 가족의 소득이 반영됐고 그로 인해 생계급여 기준을 벗어나면서 의료급여도 함께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어씨는 그 사실을 통지서로 이미 한 달 전에 받았지만 글씨가 많고 내용이 어려워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매달 10만 원 가까운 약값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의료급여 중단이 현실에서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끊기고 병원에서야 알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고 그럼 나는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사례들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유형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상은 끝까지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단 원인은 소득 변동 신고 누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상당수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아주 소액의 소득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조금 하거나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때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위험 지점입니다. 의료급여는 소득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몰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여성 B씨 사례입니다. B씨는 평소 의료급여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달에 2번 정도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월 소득은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B씨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다 본인 부담금이 갑자기 크게 나오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확인 결과 그동안의 소득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의료급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B씨는 이때 처음으로 소득 신고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중단이 된 뒤였고 그동안의 병원비는 일반 건강보험 기준으로 다시 계산됐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중단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고 여부와 그 시점입니다. 미리 신고했다면 조정이나 유지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 신고 누락으로 인해 한 번의 중단으로 처리된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시점에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지제도는 기준이 매년 바뀌고 헷갈리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이후 영상에서도 계속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병원비 폭탄으로 가장 많이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바로 입원 중 의료급여 중단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남성 C씨 이야기입니다. C씨는 폐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 당시에는 의료급여 적용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간에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료급여가 중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C씨는 이미 며칠간 입원한 상태였고 검사와 치료가 진행된 뒤였습니다. 결국 퇴원할 때 받은 병원비 고지서는 예상했던 금액과 전혀 달랐습니다. 수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확인 결과 주소지 변경이 원인이었습니다. C씨는 얼마 전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그 사실이 행정상 반영되면서 가구 구성과 소득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라고 생각했지만 의료급여 기준에서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걸 미리 상담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이 진행되면서 최악의 타이밍에 중단이 된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파서 입원했는데도 끊길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의료급여는 치료 상황을 고려해서 자동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면 치료 중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이나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이 의료급여 중단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의료급여 중단이 시작되는 가장 흔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의료급여가 중단된 뒤 병원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도의 무게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편에서 구체적인 숫자와 실제 고지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을 보지 않으면 의료급여 중단의 절반만 아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가난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놓치면 그 순간부터 병원은 버텨야 할 공간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내가 괜찮은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의료급여가 중단된 이후 실제로 병원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는 알면 피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앞에서 의료급여가 어떻게 조용히 중단되는지 그 시작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의 본편입니다. 의료급여가 중단된 뒤 실제로 병원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회복이 가능하고 무엇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병원 고지서와 상담 사례를 통해 확인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까지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가 중단된 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진료비가 아니라 검사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피검사나 영상검사도 부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가 중단되는 순간 같은 검사라도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률이 올라가면서 금액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경북에 사는 73세 여성 D씨 사례입니다. D씨는 허리 통증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였을 때는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한 달에 10,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부터 검사 권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료급여 중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검사였지만 그날 낸 금액은 28만 원이었습니다. D씨는 검사를 중단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번의 검사로 한 달 생활비가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의료급여 중단 이후에 병원비는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단위가 바뀝니다. 1,000원 단위에서 10,000원 단위로 10,000원 단위에서 10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검사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충격이 오는 지점은 약값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를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질환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중단은 곧 생활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남성 E씨 사례입니다. E씨는 당뇨와 고혈압 약을 15년 넘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때는 약값이 한 달에 몇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가 중단된 뒤약국에서 받은 고지서는 한 달 약값이 11만 원이었습니다. E씨는 처음에는 약을 절반만 먹어보기도 했고 격일로 복용해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았고 그때 추가 검사와 치료로 더 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의료급여 중단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조정이나 재신청으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가 중단되면 곧바로 아무 지원도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인 부담률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입원 치료나 고액 검사에서는 그 차이가 몇 배로 벌어집니다. 이제 이번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75세 남성 F씨 이야기입니다. F씨는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진료 이후 며칠 뒤 의료급여 중단 통보가 이루어졌고 입원 치료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처리됐습니다. 퇴원할 때 받은 병원비는 약 430만 원이었습니다. F씨와 가족들은 그 고지서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의료급여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응급실 진료 중에도 중단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는 드문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결론만 얻고 싶은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는 중간만 알고 판단하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례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시점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가 중단됐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중단 사유가 일시적인 소득 변동이었을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소일이나 단기 근로처럼 일시적인 소득이 반영돼 중단된 경우 소득이 다시 줄었거나 근로가 종료됐다면 재신청을 통해 의료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소득 변동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회복 기회를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정보 오류나 반영 지연으로 인한 중단입니다. 주소 변경, 가족관계 변경, 건강보험 정보 반영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재확인을 통해 다시 의료급여로 돌아가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의료급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병원을 미루고 약을 끊고 검사를 포기하는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병원비로 돌아옵니다. 이건 거의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행동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병원과 다투는 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기준에 따라 청구할 뿐 의료급여 자격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행정적인 자격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시간만 지나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중단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발생합니다. 소득 변화, 가족 변화, 주소 변경 신고, 누락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중단 이후 병원비는 생활을 흔들 정도로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모든 중단이 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면 회복 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작정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내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는 알면 피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치료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숫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본인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정책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